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제주 해상을 시작으로 태풍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고 침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태풍 다나스가 유동적인 진로를 보이는 가운데 내일 오전 전남 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강풍을 몰고 남부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주일 대사를 불러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 무산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오노 외무상은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 우리 대사의 발언을 끊으면서 오히려 한국 측이 무례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제법 위반은 일본이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7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난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회사 방화 사건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방화범이 한국인이라는 유언 비어를 퍼뜨리며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를 고소했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지난 2년간 800건이 넘습니다. 이 중 94%는 무죄로 결론나 무고죄가 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전남 해안에 상륙해 남부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주를 포함한 남부 지역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교통편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풍 소식을 중심으로 특집 9시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풍 다나스는 서귀포 남서쪽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태풍의 길목에 있는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나종훈 기자, 제주도엔 지금 태풍 경보가 발령돼 있죠? 바람이 많이 부는군요, 지금.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해가 완전히 저물면서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고 비줄기도 한층 더 붉어진 모습인데요. 정말 태풍이 조금씩 제주에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과 제주 인근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현재 시속 25km의 속도로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주 산간에 37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성산 등 제주 동부 지역에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등 서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mm 안팎의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까지 제주 산지에 5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엔 100에서 25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특히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의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우로 제주에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 시내 일부 주택과 숙박시설이 물에 잠겼고 도로도 곳곳에서 침수됐습니다. 또 증축 공사가 이뤄진 제주국제공항 여객선 터미널 3층 천장에선 비가 새며 수리가 이뤄졌고 도로 맨홀 뚜껑이 유실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20여 건의 피해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태풍특보가 발효된 제주공항에는 저녁 8시를 기해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됐고 제주기점 여객선의 운항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태풍은 내일 낮쯤 전남 목포에 상륙하며 제주를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제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 지역도 이미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요. 전남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양창희 기자, 해안 지역은 더 걱정이 클 텐데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밤이 되면서 남해안 지역은 비가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하지만 갈수록 거세지고 또 파도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내일까지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이고 너울성 파도까지 예상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과 해양수산청은 어선과 낚싯배 8,000척을 대피시키고 항구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여수항과 고궁 녹동항에서 제주와 인근 섬들을 오가는 1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여수와 고흥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되면서 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여수 거문도와 초도에는 오늘 하루만 200mm가 넘는 강수량이 기록됐고 백야도와 돌산읍, 고흥 도하면 등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전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여수 앞바다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오픈워터 경기는 오늘 오후 25km 종목을 끝으로 무사히 경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순천만정원 물빛축제 점등식은 취소됐고 여수 해양 레포츠 대회는 다음 주말로 연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된다며 해안가 갯바위나 방파제에는 되도록 접근하지 말고 저지대에 세운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양창입니다. 경남 지역은 내일부터 직접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떨까요? 마산항에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남 창원 마산항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시간당 5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장마와 겹치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창원과 거제, 통영 등 3곳의 호우경보가, 진주와 양산, 남해 등 13곳의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지금까지 경남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통영 욕지도 190, 거제 명사 171, 거제 160, 통영 매물도 157mm 등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경남 내륙의 많게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5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리산 국립공원의 55개 탐방로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경남 통영과 거제 등의 여객선 24척과 유도선 100여 척 등 선박은 운항을 멈추고 인근 항폭으로 피항했습니다. 아직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지만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여서 해안 지역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한 각 시군의 재난상황실은 오늘 밤 비상근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창원 마산항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굵은 장맛비가 내린 부산도 북상하는 태풍 소식에 비상 재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선자 기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부산은 장맛비까지 많이 내리는 모양이군요. 네,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비가 저녁 무렵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굵어졌다 얇아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늦은 밤부터는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은 오늘 오전 7시 30분을 기해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일요일 새벽까지 150에서 250mm, 많은 곳은 5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장마 전선에다 제5호 태풍 다나스까지 겹쳐 지역에 따라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도 내릴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상습 침수 지역인 온천천 세변교와 연안교 아래 도로 등이 오전 한때 통제됐고 주택과 공장 일부도 침수돼 소방서에서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제5호 태풍 다나스는 주말인 내일 낮 영남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을 받은 비구름대가 내일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더욱 강하게 발달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부산은 내일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30m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여 옥외 간판이나 유리창 등 바람 피해에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부산항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선박들이 속속 피항하고 있고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은 내일도 입욕을 금지합니다. 밤부터 남해안의 높은 물결도 일어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해안도로나 해안가 저지대 주민 등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광안리 해변에서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아무래도 제주도와 전남 지역의 긴장감이 가장 높아질 텐데요. 전남 지역 한 곳을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목포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 백길도 차질을 빚고 있겠죠?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목포 등 전남 서남부 지역은 태풍의 영향으로 굵은 빗줄기가 하루 종일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빗줄기는 다소 가늘어졌는데 대신 서남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강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바람이 약했지만 밤이 되면서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포항에는 발이 묶인 어선과 여객선이 대피해와 태풍이 무사히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도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진도와 해남, 강진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서남권의 강수량은 완도 요소도에 150mm를 최고로 완도읍 60, 진도 서거차도 27, 목포 3mm 등 남해안 지역으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이고 남해안은 최고 300mm 이상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은 태풍이 점차 다가오면서 풍속이 낮보다 배 이상 강해졌습니다. 신안군 가거도와 흑산도 등 먼 바다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m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파도도 점차 높아져 먼 바다는 최고 6m를 기록하고 있고 모든 뱃길이 통제됐습니다. 풍랑주의보로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제주를 포함해 목포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여객선 16개 항로 47척의 입출항이 통제됐습니다. 제주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린 태풍 다나스가 점차 남해안으로 북상하면서 지역 시민들도 긴장감 속에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항에서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이번 태풍은 내일 남부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서 특히 남해안 지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비바람도 문제지만 태풍이 오면 바닷물의 높이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안 지역에서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김희용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태풍이 접근하면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많은 비를 몰고 오는 데다가 중심 기압이 낮아 주변의 바닷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강풍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해안가에서도 수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어 평소 안전했던 곳까지 바닷물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바닷가의 건물은 가림막 등을 철거하고 건물 입구는 물론 지하실 통로에도 모래주머니 등을 쌓아야 합니다. 횟집 수족관과 유리창 등은 강풍이나 파도에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고지대로 미리 옮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가 출입도 자제해야 합니다. 눈에 잘 안 띄는 긴 너울이 밀려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으면서 순식간에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남해안은 밀물이 가장 높은 때인 사리 기간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는 남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일은 남해안 지역에 오후에 상당히 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항해 중이거나 조업 중인 선박들은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항포구에 정박한 선박들은 단단하게 묶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태풍 다나스는 강풍보다는 비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에 장마 전선까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지금이라도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어떻게 뭘 해야 할지 이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수준이어서 침수 피해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집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질 곳은 없는지 미리 살피고 배수구를 정비해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침수 피해가 났다면 침착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무릎 높이만큼만 물이 차올라도 수압 때문에 문을 여는 게 어렵습니다. 문을 열 수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거나 대피가 여의치 않다면 즉각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하층에 물이 차는 경우도 물살에 휩쓸릴 수 있는 만큼 무리하게 탈출하는 대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차량이 침수된 때에는 오히려 물이 어느 정도 차오르는 걸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네, 이렇게 물이 배까지 차오르고 나서야 수압이 낮아져서 차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엔진과 전기장치 고장으로 유리창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외수위와 내수위 차가 줄어들 때까지를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전 사고를 피하기 위해 물에 잠긴 도로나 가로등 근처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의 주민은 미리 대피 장소를 확인하고 만일에 대비해 이웃과 연락망을 갖춰놔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풍 다나스는 내일 오전 전남 해안에 상륙해 남부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에선 경로를 다르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풍의 진로를 계속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난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신방실 기자, 지금은 태풍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네, 태풍 다나스는 북상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한반도를 덮고 있는 이 거대한 비구름대가 바로 다나스인데요. 현재 서귀포 남서쪽 280km 해상까지 바싹 올라왔습니다. 소형 태풍이지만 전면부에 강한 비구름을 이렇게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밤새 태풍은 제주 서쪽 해상을 계속 지나서
이후에 전남 해안 지역에 내일 오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후에는 남부 내륙 지역을 관통을 하겠고요. 내일 밤에는 포항 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8월 상륙한 태풍 솔릭과 유사한 경로인데 미국이나 일본 기상청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북쪽 지점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별로 특히 주의해야 할 시간대는 언제가 될까요? 네, 제주도는 이미 태풍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요. 태풍이 근접해서 통과하는 내일 새벽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이 최대 고비를 맞겠습니다. 이후에는 영남 내륙 곳곳과 동해안에 강한 비바람이 집중되겠으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슈퍼컴퓨터 강수 예상도를 보면요. 태풍의 전면에 발달한 붉은색으로 보이는 비구름이 오늘 밤 남부지방을 지나면서 지형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를 몰고 올 것으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5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전남과 경남 지역에도 많게는 200mm의 큰 비가 예상이 됩니다. 다나스가 소형 태풍이긴 하지만 그래도 태풍은 태풍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에 이르는 강풍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 소식은 조금 뒤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한일 갈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외무상이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중재위 구성 시한이 지났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여기서도 무례한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오늘 우리 대사가 초치된 현장을 취재했죠.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고노 일본 외무상은 먼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근본부터 뒤엎고 있다, 이런 뜬금없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에 남관표 주일대사는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일 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면서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고노 외무상의 주장도 어이가 없지만 태도도 문제인데 이번에도 대놓고 무례한 상황을 연출했다고요? 네, 오늘 회동은 일부 안팎의 양측 모두 발언을 공개하는 걸로 미리 조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노 외무상이 이 약속을 깨고 남대사 발언을 끊는 돌발 행동을 했는데요. 그 외무성 직원들도 놀랐는지 기자들을 급히 철수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일본 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통역 도중에 고노 외상이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は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国際法違反の状況を是正するものでないということは、それを知らないふりをして改めて提案するのは極めて無礼でございます。 네, 자기가 할 말은 다 해놓고 상대방의 말은 안 듣겠다, 이런 태도 같은데 되레 우리에게 무례하다고 하는군요. 일본이 추가 규제 조치도 위협했다고요? 네, 고노 외무상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만에 하나 일본 기업이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담화문에서 한일 관계 현황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필요한 조치, 언제 뭘 하겠다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내내 규제를 계속하겠다, 이런 말도 나왔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번 수출 규제의 주무부처죠.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의 말을 오늘자 아사히 신문이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보다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 대응이 수십 배 지독한 행위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문은 문제 해결에 싹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일본 측이 장기전을 벌일 태세이고 그러면서 규제 여파가 일본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외교적 무례를 저지른 고노다로 외무상의 태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국제법을 위반한 건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상황을 더는 악화시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관표 대사에게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고노다로 외무상. 면담이 끝난 뒤 외교부는 일본 측에 고노 외무상이 보인 태도는 부적절하고 무례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경제 보복 조치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한 일본이 국제법 위반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거부한 것도 일본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국의 동의도 없이 자의적 일방적으로 중재위 답변 시한을 정해놓고 억지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늘도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일본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일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쟁 절차 대신 대화를 통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는 사안에 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모든 옵션을 양적 질적으로 검토해 한국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겠다던 기존의 정부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상황에 따라 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을 규제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더니 다시 한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 같다라고 했었죠. 그러더니 이제는 규제하는 게 아니라 수출 관리를 하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숨은 의도가 뭔지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코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의 트위터. 이번 조치는 수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수출 관리 운영 재검토라고 합니다. 정부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피해를 본다며 규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 관리 운영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본 언론도 규제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그런데도 관리라는 건 다음 주 WTO 일반 이사회와 제소에 대비한다는 분석입니다. WTO 법규인 가트 21조엔 국제안보를 위한 의무 조치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안보를 위한 수출 관리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용어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WTO 등에서 통상 분쟁을 제기했을 때를 대비하는 일본은 계속 말을 바꿔왔습니다. 満足する解決策が示されなかったことから今回の制度運用の見直し.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도 제대로 안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오히려 일본의 북한 불법 수출 사례가 드러나자 한 발을 빼고 보복 조치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답변 시한을 넘겼다며 추가 보복을 예고한 일본. 2차 보복을 하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셈입니다. 북한 문제를 이제 들고 왔잖아요. 우리가 니들이 문제지 우리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궁색해진 거예요. 일본은 양자 협의가 없어 백색 국가에서 빼겠다고 해놓고 우리 정부의 국장급 양자 협의 요청엔 답도 없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결국 일본이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건 장기전으로 가겠다라는 의도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풀 수 있는 규제부터 풀어서 핵심 소재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기판 표면 처리에 쓰이는 불화수소. 일본 수출 규제 품목에 포함돼 국산화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업체에서 이 불화수소를 연구개발 용도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 할 때 환경부로부터 확인받는 데만 2주가 걸립니다.
앞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차원에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화학 물질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신규 화학 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수출 규제 관련 업종에 대해선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업이 대체 품목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 근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한시적으로 특별 연장 근로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핵심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세제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피해가 애로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측면 지원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 경쟁력을 차제에 확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100색 국가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한국의 D램 반도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죠. 우리 반도체를 사다 쓰는 미국의 유수 IT 업체들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애플, 퀄컴 등 주요 IT 기업들의 모임인 미국 IT 협회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ITI, 미국 정보기술산업협의회, 애플, 퀄컴, 인텔, AMD 등 미국의 주요 IT 기업을 중심으로 한 68개 기업의 모임입니다. 이 협회의 정책 담당 전무는 한일 갈등이 IT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결국 미국의 IT 기업들에도 악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입니다. We're quite concerned. We're quite focused on it. We think it could have negative impacts in a lot of ways. 칼머 전무는 다음 주부터 여러 형태로 회원사들을 접촉해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Is we're intending to gather more information about how companies feel about this. 민간 차원에서 정부와 소통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could imagine them being involved. They have been involved and that they're always very responsive to us and to other stakeholders when these kinds of global policy issues arise. 다만 ITI에 가입한 업체 가운데 삼성과 도요타, 후지츠 등 한국과 일본의 기업도 포함된 만큼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데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실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미국의 IT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이 미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외국에선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근시안적이고 무모한 자해 행위라는 겁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현정 기자입니다. 경제 파트너를 학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 확산되고 있고 한일 간 싸움은 트럼프가 불러온 것 못지않은 피해를 낼 잠재력이 있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경제적으로 근시안적이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2011년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을 때 일본이 투자를 확대해 중국 의존도를 줄였던 경험을 거론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거라는 지적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미중 관세 전쟁을 고려할 때 지정학적 맥락이 일본의 자해를 더욱 무모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이 전략 물질을 밀수출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이런 비판은 일본 내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인 유노가미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로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비판을 전기전자 전문지에 기고했습니다. 유노가미 소장은 한국은 1, 2년 안에 다른 조달처를 확보할 거라며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들은 삼성, SK하이닉스, LG전자 등과의 사업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어제 9시 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의 로고가 노출됐습니다. 이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파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해당 영상에 포함된 자유한국당의 로고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 새벽 한 70대 남성이 차를 몰고 일본 대사관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차 안에서 불을 질러 끝내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남성의 장인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승합차 한 대가 건물 입구에 세워져 있고 바닥엔 소화기 분말가루가 가득합니다. 차 옆에는 20리터들이 말통 2개와 부탄가스 여러 개가 보입니다. 오늘 오전 3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로 70대 남성 김모 씨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경비 중이던 의무경찰이 진입을 제지하자 김 씨는 차량 문을 잠그고 준비해온 휘발유와 라이터로 차 안에 불을 질렀습니다. 구조했을 때 상체 팔다리 안면부 전부 다 화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식이 없었고 호흡 맥박만 있는 상태였어요. 김 씨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찾기를 벗어난 김 씨의 차량은 이곳 인도를 따라 일본 대사관이 있는 건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차량은 김 씨가 평소 아는 사람에게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 씨가 차량을 빌린 뒤 오늘 새벽 차량을 빌려준 지인에게 전화를 해 일본 대사관으로 가고 있다, 사고를 칠 거다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김 씨의 장인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라고 유가족들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곳에서 강제징용을 당해 일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추경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어가자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세 차례 머리를 맞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마지막 단판에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추경안과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얽힌 실타래를 풀지 못했습니다.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에 자괴감을 느낀다는 민주당. 이쯤 되면은 이 사태의 본질은 정쟁입니다. 한 번은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정쟁의 고리를 전 끊어야 한다고. 해임 건의안이 안 되면 국정조사라도 받으라는 한국당. 해임 건의안이나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냥 틀어막고 못하게 하겠다.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보다못해 국회의장이 일본 규탄 결의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자고 중재했지만 결론은 무산이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협상의 끈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추경안 심사는 이어가고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은 2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님이 이제 방일단도 있고 방미단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시급성을 또 회담에서 원내대표들에 강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 초당적 대응을 얘기한 지 하루 만에 초당적 대응이란 말은 무색해졌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부터 7월 임시국회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배우 강지환 씨의 성폭행 사건 당시 정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강 씨는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 술이 어느 정도 깬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강 씨 측이 합의 종용 시도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강지환 씨는 지난 9일 낮부터 피해자를 포함해 8명과 술을 마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돌아간 뒤 피해자들과 따로 가진 술자리가 끝난 건 오후 6시. 강 씨는 3시간 후인 오후 9시쯤 피해자들이 있는 방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시간을 자고 일어나 술이 어느 정도 깬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강지환 씨는 3층 다른 층에서 충분히 숙면을 취한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강지환 씨가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 씨 가족과 피해자들이 소속된 업체 팀장을 처벌해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강 씨 가족은 업체 팀장을 통해 피해자 접촉을 시도한 게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업체 팀장이 시간을 끌면 보상을 못 받는다, 강 씨 측이 다른 증거를 준비 중이다라는 등 합의 종용으로 느껴질 만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강지현 씨 가족의 구체적인 입장을 담고 있고 20대 여성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법률적 용어도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누군가 이 분의 옆에서 그 카톡 대화 내용을 조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인 강 씨 가족을 만나라고 압박한 건 보복 범죄, 합의를 종용한 건 협박죄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또 허위 사실 등을 담은 악성 댓글도 처벌해달라고 30여 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거짓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해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사례가 최근 2년 동안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한우리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가수 박유천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 씨를 고소한 A 씨. 그러나 A 씨는 오히려 박 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대법원까지 다툰 끝에 A 씨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한 경우는 2017년과 18년 2해 동안 824건. 그러나 이 가운데 84%는 무고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검찰이 무고죄로 재판에 넘긴 사건 중에도 15.5%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성폭력 무고로 고소된 사람들 중 94%가 무죄였다는 것. 대부분 성폭력 피의자들의 거짓 고소였다는 셈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부추기고 그다음 수사 대상이 되게 해서 가해자의 방어 수단으로 이용되어 와서 성폭력 피의자가 피해자를 역고소하면서 합의 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무고죄를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검찰도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성폭력 사건 수사 중 무고 고소가 들어와도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권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고 수사를 중단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보호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국회에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성폭력건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는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 3년째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어제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으로 3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가운데 화재 현장에 있던 우리 국민 1명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방화범이 한국인이라는 유언 비어가 퍼져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불은 순식간에 3층짜리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뼈대만 남기고 모든 걸 집어삼켰습니다. 불이 날 당시 건물에는 애니메이션 회사 직원 등 70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30여 명이 숨졌고 30여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우리 국민인 30대 여성 1명도 화재 현장에서 중화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3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견됐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간도 지역에 사는 41살 아오바 신지. 이 회사에 근무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도 심한 화상을 입어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체포될 당시 이 회사가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ものすごく不平不満を言ってる感じでした。何かを怒ってる感じでパクられたとかパクりやがってとかっていうような. 그런데 방화범이 한국인이고 방화는 한국인의 습성이라는 등의 유언 비어가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일부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인의 보복 범죄라는 가짜 뉴스로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일본 사법당국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를 틈타
의도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태한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법원이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훈 기자, 영장 심사가 꽤 오래 걸렸네요. 네, 구속영장 심사는 저녁 7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심사가 진행됐으니까 거의 9시간 정도 심사가 진행된 건데요. 그만큼 복잡하고 다투는 사안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심사가 길어진 만큼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서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는 이번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분식회계에 대한 것인데요. 영장 심사를 받은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동중 최고 재무책임자, 신무 상무까지 3명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혐의 인정하세요? 분식회계 지시하셨습니까? 이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8억 원가량의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데요. 검찰은 그룹 미래전략실이 이를 묵인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영장 심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진술도 나왔다고요. 네,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성 내부에서 나온 첫 자백인 셈입니다. 김동중 전무가 회계 처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김 전무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영장 심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회계 처리와 증거인멸에 김태한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재무책임자인 김 전무가 회계를 알아서 처리했고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만약 김 대표가 구속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겨냥한 향후 검찰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지훈 기자였습니다. 도심에는 화려한 빌딩뿐만 아니라 빈곤층이 모여 사는 쪽방촌도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인 쪽방촌이 개발로 인해 해체된다면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KBS 취재진이 고층 빌딩을 짓는 과정에서 쫓겨난 쪽방촌 주민들의 행방을 추적해봤습니다. 주거 빈곤 연속 보도, 첫 순서 이슬기 기자입니다. 서울역 맞은편의 한 쪽방촌, 다닥다닥 붙은 좁은 방에 한때 주민 200여 명이 살았지만 지금은 28층짜리 빌딩 건설이 한창입니다. 64살 임모 씨도 이곳 쪽방 주민이었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쪽방에서 있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또 우리는 씁쓸하죠, 마음이. 4년 전 당시 퇴거를 앞두고 한 시민단체가 주민 1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달 소득 65만 원에 방값으로 25만 원가량을 냈고 한 명을 제외한 9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나이는 5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했지만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건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취재진은 쫓겨난 10명이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여기 사셨던 분들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이사 갔겠지, 뿔뿔이. 94살 최모 할머니는 친했던 두 할머니들과 함께 철거 지역과 인접한 다른 쪽방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이모 할머니는 이주한 지 한 달 만에 돌연 숨졌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이제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렇게 든 거야. 뭐 필요한 게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열이 온 거야. 여가도 서로를 셋째냐 지금. 10명 가운데 사망이 확인된 건 2명, 3명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생존이 확인된 5명 가운데 4명은 다른 지역 쪽방으로 옮겼는데 또다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집도 이제 철거가 또 될 거요. 또 고도 이제 나가라고 할 거요. 10명 가운데 더 나은 주거지를 찾은 사람은 지하 원룸에 정착한 한 명뿐이었습니다. 당장 살아야 되는 공간이 없어지고 굳건했던 공동체가 와해되고 삶이 아예 이렇게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쪽방촌 자리에 빌딩을 짓기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2,400억 원. 부지 매입 비용으로만 1,000억 원 이상이 들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10명 가운데 이사비를 받은 건 2명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체육관 소속 격투기 선수들이 감독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감독 지인의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이른바 엎드려 뻗쳐를 시키더니 대걸레 자루로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자루가 휘어질 정도로 때려놓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엎드리게 하고 매질을 합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의 한 체육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 격투기팀 감독 윤모 씨가 시험을 치러놓고 합격 여부도 확인 안 했다며 무려 18대나 매질을 가한 겁니다. 자격증 시험을 보라고 했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거 갖고 그냥 계속 맞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때로는 선수의 뺨을 때리거나 휴대전화로 폭행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욕설과 폭언은 일상적이었고 이른바 갑질도 일삼았다고 선수들은 말합니다. 새벽에도 전화해서 막 분명히 술 먹으면 제가 대리운전해서 가고 항상 주말에 시골에 구름을 항상 달려가서 심부름하고. 심지어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자신과 친분 있는 시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선수들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속해져 있는 선수로서 어쩔 수 없이 감독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이 같은 일이 계속되자 선수들은 하나둘씩 모두 떠났고 이들이 1년 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윤 씨는 최근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이 다녔던 체육관입니다. 운동기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문을 굳게 걸어잠근 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윤 씨는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지만 오늘 시간이 안 되고 나중에 제가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감독 윤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